바다민족들이라고 불린 이유가 하나의 민족 집단이 아니라 여러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민족들이 합쳐져서 돌아다니던 그런 세력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람세스 2세 시대 때에도 기록이 있어요. 그때 기록된 그 집단의 이름은 쉐르덴이에요. 쉐르덴. 쉐르덴 하면은 떠오르는 혹시 지중해의 어떤 지명 있지 않으세요? 쉐르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고대 지중해 국가들을 한순간에 멸망시켰다는 바다민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바다민족에 대한 역사와 미스터리까지 모두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예,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사실 이 바다민족이라는 게 조금은 생소하기도 한데 바다민족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네. 딱 나오는 이야기는 진짜 무서운 민족. 예를 들면 뭐 바이킹 뭐 나타나면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다음에 뭐 몽골 민족 뭐 이런 사람 나타나면 다 못 이기고 다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원조 오브 원조. 고대 문명들이 아름다운 문명을 꽃피우면서 뭐 세계 8대 불가사의 어쩌고 하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명을 막 구가하고 있는데 바다 민족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게 다 박살나고 다 불타고 다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게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300년 전 기원전 12세기에서 기원전 13세기 사이에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여러 나라에 걸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이 바다민족 이야기에 대해서 흔히 이제 좀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인상이거든요. 정확하게는 바다민족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로 표기할 때도 Sea Peoples라고 주로 많이 표기를 하고 프랑스 학자들이 이제 먼저 사용을 한 개념인데 원래 완전히 근본이 없는 그 용어는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 사람들을 바다 민족들이라고 불렀어요. 고대 이집트어로는 나카수트 엔 파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다에서 온 외국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게 이 바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항상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는 용어와 함께 이야기가 됩니다. 이때까지 엄청나게 융성했었던 청동기 문명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 쪽에 있는 미케네 문명,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의 히타이트, 그 다음에 레반트 지역의 우가릿, 그리고 이집트에 타격을 입혀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텼는데 다른 문화권들은 그 직후에 거의 멸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당시 위치하고 있었던 아시리아도 완전히 쇠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남부에 있었던 그 바빌로니아예요. 카시트 바빌로니아인데 이 바빌로니아도 그때 직후에 멸망해요. 물론 이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는 그 동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바다민족의 이동이 영향을 끼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다민족의 위력은 대체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이게 초기에 바다민족이 좀 무서운 쪽으로 강조될 때는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바다민족의 흔적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옛날 사람들이 이제 점토판 같은 데다 이렇게 글을 많이 새겨놨잖아요. 점토판의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바다민족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구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도 공격을 받고 있다. 알아서 최대한 막아보고 아니면 도망가라. 이런 식의 답장을 보내는 게 중간에 파괴된 채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망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다민족이 좀 무시무시하게 많이 이야기될 때는 히타이트가 되게 강대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집트 이상이다라고 막 주장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바다민족 활성화된 요 시기 이후로 쓱 망하거든요. 우리는 히타이트 민족의 자손입니다. 이런 나라도 없어졌어. 쓱 사라지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19세기에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다 보니까 한 3,000년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네 하면서 나중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쉽게 단순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히타이트의 멸망에 바다민족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로 강한 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후손과 기록도 남기지 못한 거예요. 원시 시대로 다 돌아가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피해를 끼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한때는 되게 무섭게 이야기되었었던 적도 있었던 것이
바다민족의 공포죠. 네. 그 말씀하신 이제 뭐 구원을 요청했었던 편지 같은 것들은 실제로 네. 확인이 되는데 네. 우가릿에서 확인이 돼요. 우가릿은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의 레반트 지역 북쪽 지방이에요. 사실 우가릿은 도시국가긴 한데 엄청나게 융성했던 도시국가거든요. 근데 네. 통상 무역도 열심히 했었고, 그러니까 우가릿이 그 알라시아라고 하는 그 왕국의 왕한테 편지를 써요. 야, 지금 우리 저기 해안가에서 적 함대가 서성거리고 있는데 니네가 좀 우리 좀 구원해줘라고 하는데 이 알라시아는 어디냐?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여기도 어떤 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던 곳이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알라시아에서 전혀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사실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가릿은 정말로 멸망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히타이트 같은 경우도 제국으로서 히타이트는 없어지고 수도인 하투샤에서도 갑작스럽게 이제 뭔가 불탄 모습들이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되고, 하투샤 이외에 완전히 망가진 도시들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엇인가 폭력적인 상황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은 되기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다 민족이 영향을 끼쳤지만 바다 민족 때문만은 아니다, 히타이트의 어떤 붕괴가.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막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게다가 이 시기가 이 기원전 12세기에 이 지중해 전체에 굉장히 큰 기후 변화가 일어나요. 가뭄이 시작되고 온도가 좀 내려가요. 농업 생산성에 타격을 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국가들은 궁정 경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 권력이 모든 부를 다 갖고 온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줌으로써 이 정치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다민족이 정말 여기저기서 사고를 많이 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쪽 기록이 비교적 풍부한 편인데, 그때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람세스 3세죠. 람세스 3세면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는 비교적 약간 말년 쪽에 좀 가깝거든요. 지금도 람세스 3세의 뭐 어떤 뭐 신전이라든가 이런 유적 같은 게 남아있거든요.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 어떤 장식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문자 이런 것도 되게 화려하거든요. 뭐 찬란한 문명이었죠. 거대합니다, 아주.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다민족이 공격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잘 물리쳤다라는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애들이면 그렇게까지 공들여가지고 많이 표시를 안 해놨겠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놈들이니까 내가 이걸 물리쳤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강조해서 표현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말씀하신 그 람세스 3세의 기록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이 바다민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룩소르에 가면 룩소르 서안에 람세스 3세의 장례 신전이 있어요. 그 메디넷 하브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그 메디넷 하브 신전에 보면 람세스 3세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서 이 바다민족을 퇴치한 기록이 상당히 자세하게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을 그 연구하던 서양의 학자 그 가운데서 프랑스 사람인데 그 엠마뉴엘 르 로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루브르 박물관의 큐레이터였어요. 이분이 이제 이 메디네 하브 신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네라고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나카스토 앤 파엠을 이제 바다민족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강력했던 이 바다민족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이제 람세스 3세의 기록을 보면 바다민족들이라고 불린 이유가 이게 하나의 민족 집단이 아니라 여러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민족들이 합쳐져서 돌아다니던 그런 세력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람세스 3세의 기록에는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덴옌, 펠레세트, 세켈레시, 세르덴, 테레시, 체케르, 웨시시 이런 민족 집단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민족 집단들의 이름은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도 교차 검증이 어느 정도 되는데 람세스 3세 이전에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 람세스 2세죠. 람세스 네. 2세 시대 때에도 기록이 있어요. 람세스 2세 그 재위 2년 차 때 저기 바다에서 이상한 놈들이 쳐들어와서 격퇴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기록된 그 집단의 이름은 쉐르덴이에요. 쉐르덴 하면은 떠오르는 혹시 지중해의 어떤 지명 있지 않으세요? 샤르덴이야. 예, 샤르데니아.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지, 혹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글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원래 민족 집단의 이름이 거기에 적용된 것인지는 그 선후 관계는 아직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샤르덴은 분명히 샤르데니아랑 관련은 있어요. 이 샤르덴이 람세스 2세 때 이집트에 들어와서 격퇴를 당하고 나서 람세스 2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위 부대로 고용을 해요. 용병처럼 고용을 해서 그 람세스 2세가 나중에 자기 제위 5년에 히타이트 제국이랑 전투를 벌이거든요. 카데시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사적인 전투인데 이때 이 바다민족 그 용병들이 이집트 군대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쉐르덴 같은 경우는 람세스 2세의 친위대로 참여하는데 투구도 이렇게 막 동그란 투구를 쓰고 뾰족한 칼을 들고 있고 동그란 방패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보병들하고는 무장이 달라요. 또 이 사람들이 그 부조에서 들고 있는 그 칼이 그 샤르다니아에는 굉장히 그 유명한 청동기 문화가 있거든요. 누라게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인데 거기서 나오는 검들이랑 모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건 그 샤르다니아랑 쉐르덴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엄청나게 멀리서부터 이 바다민족들이 출발했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다민족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은 하나의 민족 집단이 아니고 5만 군데에서 다 온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바다 민족 중에 저는 상당수 사람들은 지금의 그리스와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약간 해양 민족이거든요. 성경책의 신명기에 갑돌 사람들이 아시아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쳐부수고 거기에 눌러앉아서 살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북쪽에서 바다 건너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시아 땅을 정복하는 바다민족 스토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많이들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크레타를 갑돌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레타가 이 그리스 계통의 이 유럽 문명에 제일 먼저 시작된 발상지 같은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발단했다가 무너지고 뭐 미케네한테 공격당해서 망하고 어쩌고 한 그런 거를 많이 겪은 다음에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공격한 그런 게 바다민족의 일부였을 거라고 본다면 그리스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그 섬을 통해서 바다를 조금만 건너가면 기술이 훨씬 더 발달하고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요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이집트 사람들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기만 하면 이게 많이 벌 수 있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특히 아테네 사람들, 이런 그리스 사람들은 무역, 바다를 건너서 항해를 하는 거, 새로운 곳을 모험하고 개척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뭐랄까요, 문명의 어떤 뿌리에 박혀 있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 실제 바다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 집단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일단 이 시기에는 그리스 본토 발칸반도랑 그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부 해안가, 그다음에 그리스의 그 섬들, 여러 섬들이 비교적 비슷한 문화권이었다고 우리 알고 그거를 이제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다민족들 가운데는 그 문화권 출신으로 여겨지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켈레시나 쉐르데는 저기 지중해 중부 에서 온 사람들이겠지만 그 이외에 뭐 에크웨시, 데니엔 이런 민족 집단은 다 발칸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펠리세트는 성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강력한 라이벌로 언급되는 블레셋,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블레셋인이 바로 이 펠리세트 사람들인 거로 생각이 돼요. 요 추정은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성이 있는. 예, 그러니까 바다 민족이 다 나중에 정리가 되죠.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집트는 막아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집트인들은 이 사람들을 이제 이집트 영향권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팔리세트인들이 오늘날 레반트 남부 지방에 정착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인골들이 나오는데 기원전 12세기를 기점으로 유전적인 특성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특정한 인구 집단이 갑자기 정주를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고고학 그쪽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물 가운데서 이 토기가 있잖아요. 이 기원전 12세기가 되면은 요 레반트 남부 지방에서 두 가지 색깔로 채색이 된 토기가 나오거든요. 이색 토기라고 하는데 이 토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크레타나 키프로스에서 원래 사용되던 것과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이집트에 쳐들어갔다가 이집트한테 패배하고 레반트 남부 지역에 정착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집단이 나중에 이스라엘 그 민족이랑 이제 경쟁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조금 약간은 요즘 좀 왜곡된 거라는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책에 보면 이 블레셋인들이 믿는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곤이라는 신을 믿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영어로는 데이곤이라고 합니다. 요즘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악마가 나타나면 나는 데이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이런 좀 약간 무서운 민족이 믿던 신이 다곤이었기 때문에 데이곤이 좀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된 것인데요. 굉장히 옛날부터 한동안 특히 유럽 사람들은 이 블레셋인들이 믿던 다곤 신의 형상을 뭐라고 많이 생각을 했냐면 인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인어 모습이라고. 여성으로는 보통 별로 표현 안 하고 남성인데 위에는 뭐 사람, 밑에는 물고기,
이런 모습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바다가 이게 바다가 딱 예, 떠오르잖아. 예. 그래서 뭔가 이게 블레셋인들이 약간 바다 민족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풍기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좀 보이는 거죠. 또 하나 좀 이게 좀 오묘한 이야기인데 어떤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바다 민족 이 사람들이 서쪽이나 남쪽에서 왔다기보다는 대체로 좀 북쪽에서 온 걸로 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대체로 예. 보면. 그러면 공격을 받았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기에 북쪽에 있는 지역들은 대체로 어디겠습니까? 지금 유럽 쪽 지역이에요. 유럽 쪽 지역. 그렇죠. 요즘은 뭐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간다라고 해가지고 뭐 유럽 사람들이 이걸 뭐 막내 만에 해가지고 막 시끄럽잖아요. 예.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청동기 시대가 끝나가고 있을 이 붕괴의 시점 이때는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로 그것도 난민으로 온다기보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바다 민족의 모습으로 엄청나게 쳐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시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게 좀 털리고 나서 유럽에서는 나중에 뭐 그리스 문명 이런 게 꼽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 문명 입장에서는 역사 이전 시기에 어떤 우리의 약간 무시무시했던 모습 이런 걸로 좀 슬쩍 이렇게 묻혔던 것이 아니냐. 맞아요. 예.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 예. 그 말씀하신 게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대략 한 기원전 1250년에서 기원전 750년 요 정도 사이를 보통 그리스에서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그 폴리스 문화가 융성하던 시기가 기원전 한 750년경 이후인데 그 시기와 미케네 문명이 융성하던 시기 사이에 단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정치체가 없고 문자 기록이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미케네 문명이 완전히 몰락하거든요. 예. 이 시점을 기점으로.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뭔가 회복하는데 그 정도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양 중심의 어떤 사관이긴 한데 고대 그리스의 전신이라고 했었던 정말 찬란했던 미케네 문명이 이제 멸망하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 문화가 생기기 전까지의 공백이 있으니까 이 공백을 약간 더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바다 민족 때문이다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다 민족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는데 이 시기를 보니까 기후 변화도 되게 심각했었고 이 모든 각각의 지역들이 하나의 그 연결망을 가지고 세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서로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지점만 망가져도 이 체제가 전체가 다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핵이라면 이때는 좀 설마 바다 민족?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이 바다 민족에 영향을 끼치긴 했겠지만 이게 정말 가장 큰 원인인지는 뭐 그거는 연구자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지중해의 고대 청동기 이 사회가 실제로 몰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왜냐하면 이때의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강력한 정치체들이 몰락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철기를 갖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요. 근데 강력한 국가들이 없으니까 별 저항 없이 정착을 하게 돼서 철기 문화로의 전환이 상당히 빨리 일어나죠. 근데 아까 이집트는 안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는 철기가 못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 청동기로도 다 했어. 철기 뭐 필요 없어.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문명이 멸망하는 게 훨씬 더 후대죠. 대략 한 기원전 4세기까지 철기로의 기술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사실 그래서 몰락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실 청동기랑 철기랑 맞붙으면 철기한테 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져요, 이집트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시리아 같은 국가들한테 계속 지죠, 이제. 아니 그러면 대체 왜 바다 민족은 지중해 국가들을 멸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게 공격까지 한 걸까요? 요 기원전 12세기, 13세기 요때쯤 되면 이 근처에 이런 좀 뛰어난 기술, 청동기 문화가 좀 많이 퍼져나갔다라는 것도 배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민족들이 그 기술로 무장을 해가지고 쳐들어올 만한 그런 여력을 좀 갖춘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의 전파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왜 바다 민족은 지중해 국가들을 그렇게 공격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안 좋은 쪽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국가가 잘 작동하는 체제들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커뮤니티들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자기들 살던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동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분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폭력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중해 곳곳에서 출발한 난민 집단들이 뭉친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예, 뭐 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제가 이집트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거든요. 이 동지 중에 곳곳에서 계속해서 한 100년 정도, 1세기 정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여기 들어가면 얘네들한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출신 지역이 다른 여러 그 민족 집단들이 그럼 우리 한번 연합해가지고 들어가자.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후기가 되면 연합체들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이집트에 쳐들어온 세력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민족 집단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와요. 예. 심지어는 이집트 그 람세스 3세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바다 민족이라고 해서 바다에서만 들어온 것 같지만 육지로도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는 그 민족 집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 이스라엘 남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존재했었던 사슈라고 하는 그 민족 집단도 같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와요. 또 아까 박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시기에는 청동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청동기 시대 후기잖아요. 되게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뭐 히타이트나 뭐 이제 강력한 이런 국가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다른 소규모 민족 집단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적인 측면에서는 밀릴 게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뭐 말이 통했을까 뭐 이런 거 상상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추정이긴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서로 언어가 달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통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한국어라고 하면 한국어 문법이나 맞춤법이 딱 정형화돼 있잖아요. 근데 고대의 언어들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이 사람들은 플렉서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대충 통하고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 민족 집단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비교적 유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말 통하겠죠. 야, 우리 으쌰으쌰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로 뭐 뭉치는 게 비교적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강력했던 바다 민족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갑돌 사람들이 아시아로 건너가지고 거의 다 무너뜨리고 주저앉았다라고 적혀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에 앉았다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가자에 앉았다고. 가자에. 지금 이스라엘. 그 가자.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하고 아마 지금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이건 3,3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어디까지나 저의 그냥 허망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가자 지구에 평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좀 더 깊이 제대로 좀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다면 거기서 뭐가 결정적인 게 나올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아름다운 내 고향 크레타를 떠났다고 이렇게 나오면 다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죠? 평화가 와가지고 빨리 가자 지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평화가 빨리 그런 와야겠네요. 생각이 알겠습니다. 곽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다 민족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지역이 그냥 동화가 돼서 고유했었던 특성은 이제 문화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고 뭐 유전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었지만 잘 정착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지역에서 뭔가 문화적인 어떤 더 영향력이 큰 집단이 들어와서 패권을 장악하면서는 이제 거기에 또 동화돼서 살았을 거예요. 펠리세트도 그 사례 중에 하나고 펠리세트 이외에도 뭐 데니엔이라고 하는 세력도 그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만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집트의 기록에 이제 확인이 돼요. 기록에서 대략 한 기원전 11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여기지는 그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오노마스토컨 오브 아멘오페라고 이제 불리는 기록이 있는데 이건 일종의 인명표, 지명표라고 할 수 있는 표인데 여기에 그 쉐르덴이나 뭐 체케르나 펠레세트 같은 인명들이 계속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 커뮤니티에서 그냥 이제 살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쳐들어간 곳에서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여러 집단들을 다 같이 하나로 뭉치게 해서 쳐들어가게 했던 그 집단의 리더 집단이 있었을 텐데 있겠죠.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직접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민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들은 기존에 그 강력했던 청동기 문화권에서 쓰여져 있는 기록들이고 이 사람들이 직접 기록을 남기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수수께끼인데 그거는 뭐 이제 작가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로 쓰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바다 민족이 약간 유럽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묘하게도 유럽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약간 EU라는 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Sea People들이 뭉쳐서 만든 것들은 약간 CU가 아닐까?
자, 그럼 오늘 토론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민족이 등장하던 이 청동기 시대 후반의 이 대혼란기, 이 시대의 혼란을 가져온 주요한 원인으로 요즘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 이야기죠. 이 시대에는 기후가 좀 추워지면서 가뭄이 많이 드는 이런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반대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좀 더워지면서 홍수가 많이 지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각지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점 커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어쩌면 21세기 우리가 제2의 바다민족이 등장하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다민족의 어떤 이 사례를 살펴보면 기후변화가 인류 문명에 가져온 임팩트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 임팩트는 그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커뮤니티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상호 의존성이 클 때 더 크게 나타난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인류 문명은 정말 전 세계가 엄청나게 다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하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딱 삐끗해서 망가져도 인류 전체 이 현대 문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바다 민족들은 거의 대체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할 때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의 상황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지금은 이제 보통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난민들이 이동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역사라는 게 언제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건 아니다. 항상 뭔가 이 패권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뭔가 패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패권을 갖지 못한 커뮤니티나 국가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다 민족에 대한 미스터리 그리고 역사까지 자세히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주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